과학 다큐멘터리 주민 현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뾰족뾰족한 주름의 알루미늄 재질, 2.5g의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30억 개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조 개 이상 사용되며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이 도구의 정체는 혹시 시원한 탄산음료?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왕관 병뚜껑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음료의 탁 쏘는 맛과 거품을 지켜주는 병뚜껑. 병뚜껑의 역사는 용기와 함께 발전했는데요. 왕관 병뚜껑이 발명된 이래 최근 20여 년간 병뚜껑 관련 특허만 무려 700억 건. 그만큼 다양한 병뚜껑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전 세계 병뚜껑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왕관형 병뚜껑.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작은 병뚜껑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이야기가 도구의 발견에서 공개됩니다. 병뚜껑 개발자에 대한 제보를 듣고 달려간 인천의 한 카페. 가게의 외경부터 내부까지 모든 인테리어가 수만 개의 병뚜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음료 병뚜껑부터 맥주 병뚜껑까지 병뚜껑 박물관이 따로 없는데요. 단순한 마개를 넘어 카페 인테리어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 병뚜껑. 병뚜껑의 혁명은 바로 이 사람, 왕관형 병뚜껑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발명가 윌리엄 페인터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활발하게 제작된 유리용기. 음료와 식품을 저장해야 하는 특성상 병마개 역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병마개는 헐겁게 받치는 탓에 음료의 변질과 탄산의 긴 빠짐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2년 우연한 사건으로 병뚜껑의 역사가 바뀝니다. 상한 소다수를 마시고 3일간 심한 복통을 앓게 된 윌리엄 페인터. 평소 소다수를 즐겨 마시던 그는 김이 빠지지 않는 병뚜껑 제작에 나서는데요. 문제는 탄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 그는 다시 5년 동안 3천여 개의 병뚜껑을 모아 연구하는데요. 계속되는 실패로 그는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아이디어를 내죠. 병 입구에 홈을 파고 금속 마개를 씌운 다음 기계로 꽉 눌러 밀폐력을 높이자는 건데요. 마침내 실험에 성공한 그는 병마개의 모양이 왕관을 닮았다 하여 크라운 코크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고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부호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왕관 병뚜껑이 탄생한 배경인데요. 완벽한 밀폐력을 인정받은 왕관 병뚜껑은 곧바로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왕관 병뚜껑이 전해지기 시작했을까요? 1950년 미군에 의해 전해진 왕관 병뚜껑. 하지만 당시엔 왕관 병뚜껑이 흔하지 않았는데요. 버려진 깡통을 잘라서 대신 만들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65년 국내의 한 공장에서 왕관 병뚜껑부터 다양한 종류의 병뚜껑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병뚜껑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병마개를 사용하는 제품의 형태나 용도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데 왕관 병뚜껑은 주석과 크롬, 도금 강판을 원재료로 하고 있고 금속판의 인쇄가 가능하도록 강판을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크라운 병마개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석 도금 강판과 크롬 도금 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0.23, 0.26, 0.28mm 두께의 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밀봉력이 필요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고탄산 제품에는 두꺼운 0.28mm 두께의 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손으로 개잔해야 하는 트위스트 오프 크라운의 경우에는 0.23mm의 두께의 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판이 제작되면 그 위에 제품 디자인과 글자체를 넣는 도장 및 인쇄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직은 그냥 평평한 철판 형태입니다. 그 다음 인쇄와 도장이 된 철판으로부터 왕관 병뚜껑에 틀을 잡아 주름을 넣어서 성형하는 프레스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는 1차 성형을 마친 병뚜껑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병뚜껑 모양은 완성됐지만 중요한 과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크라운 병마개를 생산한 다음에는 폴리에틸렌을 성형해서 붙이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폴리에틸렌은 병의 내용물을 밀폐하고 보존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1차로 완성된 왕관형 병뚜껑은 밀폐력을 높이기 위해서 병뚜껑 안쪽에 밸브의 역할을 하는 폴리에틸렌을 성형해 넣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병뚜껑의 주름을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으로 밀폐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별해 품질에 미달되는 제품을 선별해내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제품 밀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밀봉의 주요 역할을 하는 크라운의 21개의 날개와 폴리에틸렌이 제대로 성형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왕관 병뚜껑의 주름 개수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단 국내외 왕관 병뚜껑을 사용하고 있는 음료를 모두 집합, 본격적으로 주름을 한번 세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병뚜껑의 주름수는 총 21. 그 외 각국의 모든 왕관 병뚜껑의 주름수 역시 정확하게 21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뚜껑의 주름이 21개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안정된 상태로 무게중심을 지탱할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지탱하고자 하는 점을 늘릴 때에는 3의 배수로 점을 늘릴 때 물체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병뚜껑의 톱니의 수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21개가 가장 이상적인 숫자인 것을 발견하였답니다. 병을 지름으로 놓고 일정한 개수로 돌렸을 때 나오는 주름의 개수는 18개와 21개, 그리고 24개인데요. 주름수가 18개인 경우 병이 쉽게 열리는 만큼 병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 환산 보관이 힘들고 그만큼 김이 쉽게 빠집니다. 반면 주름수가 24개일 경우 병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개봉 시 병목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톱니의 수가 21개보다 적으면 마개가 너무 쉽게 따지고 그리고 공기가 출입이 쉬워서 내용물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21개보다 또 많아지면은 따질 때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병이 깨진다든가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개의 숫자가 병을 가장 이상적으로 딸 수도 있고 또 내용물을 부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개발자 윌리엄 페인터가 발견한 21개 주름이 가장 이상적이면서 우수한 밀폐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부터 돌렸다는 병마개까지 다양한 소재와 기능을 갖춘 병뚜껑들이 개발됐음에도 금속형 왕관 병뚜껑이 꾸준히 생산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라운 병마개를 따실 때 경쾌한 뻥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뻥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음료수 마시는 분들의 식감을 자극하면서 좀 더 즐겁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크라운 병마개를 많이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병뚜껑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건 왕관 병뚜껑뿐. 우리나라 왕관 병뚜껑의 시장 규모는 연간 30억 개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약 5조 개 이상 왕관 병뚜껑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연간 1인당 약 300개 이상 사용하는 왕관 병뚜껑은 그 단가를 약 6원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30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병뚜껑의 경제력. 국내 전체 주류 음료 시장에서 알루미늄 뚜껑이 약 전체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이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병막에도 대략 20에서 3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전체 병뚜껑 특허 출원에 대한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 출원 비율을 보면 89년에서 93년까지 25%, 94년에서 98년에는 29%, 99년에서 2003년에는 51.1%, 최근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무려 70.8%로 특허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병뚜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제2의 윌리엄 페인터가 우리나라에서 등장할 수 있을까요? 2.5g의 가벼운 무게와 21개의 주름으로 120여 년간 세계 병뚜껑 시장을 점령한 도구 왕관 병뚜껑. 복통이라는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된 발명은 사람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었는데요. 꽉 차 있건 비어 있건 뚜껑은 항상 병 위에 있다는 페인터의 말처럼 앞으로 또 어떤 모양의 병뚜껑이 세상을 바꿀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각 분야의 명장들에게 듣는 그들만의 기술 노하우, 현장 명인이 시작됩니다. 저마다의 빛깔과 아름다움을 지닌 보석들. 반짝반짝 곱고 눈부신 자태에 한없이 황홀해지는데요. 하지만 보석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꼭 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보석에 섬세한 손길을 더해 우리가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장신구로 만들어주는 사람. 마법 같은 손으로 보석의 생명을 불어넣는 보석 세공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럭셔리한 문화의 집결지 강남의 압구정동. 공방의 아침은 오늘도 잔잔한 기계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연마사가 원석을 깎아서 보석을 만들면 그 보석을 이용해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공사의 역할인데요. 굉장히 이제 정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원부로 사용해서 아마 그걸 떠야지 아마 잘 떨어질 것 같아요. 조창희 씨의 하루는 후배 세공사들의 작업물을 확인하고 조언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7년째. 하지만 한결같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석 세공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이겠죠. 낯설고 신기한 보석 세공의 세계. 먼저 반지를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세공의 첫 단계는 금을 합금하는 건데요. 순금은 흠집이 나거나 닳기가 쉽기 때문에 튼튼한 반지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금이 합니다. 지금 현재 13.84g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8금으로 이제 합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합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8.4g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4g을 합금을 넣어서 이제 만들 거예요. 이 작은 금속들은 알로이라는 합금 재료인데요. 반지 세공에 쓸 18K의 금은 75%의 금이 함유된다고 합니다. 1300도씨의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야만 금과 알로이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녹아서 액체가 된 금을 주철틀에 부은 다음 다시 굳을 때까지 식혀줍니다. 고체가 된 금을 롤러에 넣어 납작하게 펴주면 합금 작업 완료. 이제 본격적인 반지 세공수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차갑고 단단해 보이는 이 금속도 명인의 손길이 닿으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판한 금속을 어떻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가열은 1000도 정도에서 열을 가하거든요. 열을 가해서 망치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금이 단단하게 돼요. 그래서 불에 한번 이렇게 달궈 주면은 이제 열이 단단한 게 이제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서 이제 반지 모양 형태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을 두드리고 뜨거운 열로 다시 풀어주는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만
비로소 동그란 반지의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19의) 나이에 보석 세공을 시작한 소녀는 벌써 37년째 한 길만을 걷고 있는데요. 세월이 흐른 만큼 세공 기술도 발전했고 기계의 힘을 빌리면 더 빠르고 쉽게 반지를 만들어낼 수 있건만 여전히 수작업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에서 명인다운 고집이 느껴집니다. 요딩에서 이제 접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분사 사용해서 여기도 이제 붙일 거예요. 붙이면 이제 감쪽같이 보이거든요. 판판하던 금이 드디어 동그란 반지 모양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직 이어지지 않은 끝부분에 금 조각을 대고 금땜을 해주면 반지가 감쪽같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명인의 손에서 화이트 골드 반지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화이트 골드와 백금이 서로 다른 금속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화이트 골드는 순금과 다른 금속을 합금해서 흰색을 띠게 만드는 것이고요. 백금은 금과 성질이 전혀 다른 플래티늄이라는 금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이트 골드 18금 같은 경우는 금이 이제 단단하고 이제 백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끈적한 기가 있어가지고 점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화이트 골드는 보석 알 물리는데 가장 적합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백금일 경우는 순도를 조금 이제 떨쳐서 한 92.5%로 반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반지 세공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3부짜리를 여기 이제 물릴 거예요. 그래서 물리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공할 때는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신 알집을 만들어서 보석을 고정해 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가의 보석이 깨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죠. 드디어 명인의 장인 정신이 그대로 담긴 다이아몬드 반지가 완성됐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조창희 세공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귀금속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캐드 작업은 옛날에는 이건 이제 핸드메이드에서 다 이제 만들었지만 지금은 3D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정을 한눈으로 보고 이 디자이너가 직접 반지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작업으로 반지 하나를 만드는데 이틀 이상이 걸리는 것과는 달리 기계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반지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제품 하나하나에 더 많은 정성을 담고 싶었던 조창희 세공사. 예술성을 중시하던 뚝심 있는 고집이 결국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보석 작품들이 전시된 이곳. 다이아몬드부터 진주와 자수정 등 화려한 보석들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동료 세공사들조차도 명인의 작품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지, 목걸이, 귀걸이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작품들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걸 굉장히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동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해서 한번 15년 전부터 이런 문화공간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동안 수집하고 준비한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돈의 어떤 가치보다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정확한 부분이라고 봐요. 명인의 이런 장인 정신이 시작되는 시간. 신혼인 부부들이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뭐 한 3부 정도, 5부 정도 살아있는 선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과 함께 새롭게 출시할 반지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990년대는 좀 넓고 화려한 반지를 한 반면 요즘은 좀 심플한 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닮아 보이는 두 사람.
세공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보석 디자이너가 된 명인의 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버지신데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정말 일하시고 하시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좀 자연스럽게 이쪽 주얼리 쪽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큰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쪽 디자인이랑 감정사를 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정사를 지금 따놓고 또 디자인을 여기서 직접 옆에서 해주고 또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공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하니까 제가 뭐 굉장히 기쁘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걸어온 길. 이제는 딸과 함께이기 때문에 더욱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근데 1995년도 사람들이 보석 작품을 보고 감탄할 때와 반지를 껴보며 행복할 때가 가장 기쁘다는 명인. 그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간혹가다가 이제 제품에서 기포 난거나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작품들을 계속 이제 만들 계획이고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천 개의 반지를 활용해 가지고 큰 작품을 하나 이제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의 그 보석 기금속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완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기쁨과 생동감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차가운 보석에 따뜻한 생명을 불어넣는 보석세공사 조창희 씨. 그의 손을 거친 보석들이 누군가에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 또 다른 누군가에는 감사한 마음이 되어 행복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작업대에 앉아 흘릴 명인의 땀방울이 보석만큼이나 눈부십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청춘들이 꿈꾸는 미래를 먼저 만나는 시간, 마이웨이 25시가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시절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헛구와 철갑으로 무장한 거북선. 1960년대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철강 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철강 생산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철강 대국으로 거듭났는데요. 더 뜨겁고 더 단단하게 철강 산업을 이끌 주역들. 마이웨이에서 함께합니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녘. 한창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지만 합덕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불에서 나오기 점점 힘들어지는 계절. 잠에서 덜 깬 얼굴들인데 교복이 아닌 도복을 입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을 텐데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 그렇습니다. 합덕제철고등학교의 하루는 아침 운동으로 시작하는데요. 강한 체력뿐 아니라 마음의 수련까지 쌓을 수 있는 태권도는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 1학년 입학했을 때는 태권도를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고 체력이 좀 너무 약해서 요즘은 공부 위주로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만 해서 체력이 너무 허약했었는데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서 태권도를 쭉 아침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한 체력을 갖고 서서히 잠이 깨면서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학생들. 처음과 달리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무겁던 몸놀림도 가벼워졌는데요. 물론 적응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른데 뭐 네. 졸리거나 피곤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6시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적응돼서 괜찮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한국형 마이스터거로 지정된 합덕제철고등학교는 현재 국내 유일의 철강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데요. 철강 분야의 대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철강 분야의 젊은 장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자체에서 스위치가 지금 양쪽에 돼 있어. 그럼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돌리고 싶다 이거지. 반대로. 그 때문에 수업의 대부분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강 분야의 명장을 꿈꾸며 작은 가르침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학생들. 우리 학교는 철강 분야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제선, 제강, 아변 과목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실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끄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죠. 합덕 제철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산업의 기초인 기계공학과 철강 산업에 필요한 산업 설비, 자동 제어, 열처리 기술 등 철강 관련 지식과 현장 기술들을 배우는데요. 학교 설립 목적이 철강 분야 기술 영재 육성인 만큼 전 과목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의 철강 실습 장비를 직접 제어하며 철강 산업의 원리와 기술까지 습득하는 학생들. 우선 이런 설비를 봄으로써 이제 기본적인 부품의 이제 이름이나 이 활용하는 그 용도에 대해 알고 이제 직접 견학을 가서 보면 이제 확실히 공정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이해가 빠르고 확실히 이제 머리에 심게 되는 거죠. 그 시각 옆 실습장에서도 수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철강 기계과보다 소규모지만 열정은 뜨겁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여쭤봐도 이게 CNC 선반 실습인데요. CNC 선반이요. CNC 기계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한 것을 이 기계로 옮기면 이 기계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축과 같은 여러 가지 공작물들을 가공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반으로 운영되는 철강 자동화반은 기계와 전기, 전자통신 등 첨단 분야의 초석이 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공부하는데요. 그중 산업 현장과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자동화 기기 제어 분야와 유공업 제어 분야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반 역시 첨단 실험 실습 장비로 설계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전기, 전자도면에 대한 기술까지 습득하게 됩니다. 저녁 무렵 모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용접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녹여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제품 생산과 수리의 주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실습실에 남아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안전장비도 끼고 하니까 크게 위험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약간 숙련이 안 돼서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이 숙련돼서 할만합니다. 17살부터 19살까지 한창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싶은 나이.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데는 저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기술자신데 저도 약간 아버지를 닮아보고 싶어서 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도 취업을 못한다, 취업이 힘들다 이렇게 청년 실업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선배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만 가는 사회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한 걸음 더 먼저 남들보다 일찍 앞서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 인문 쪽이 아닌 공업계 쪽을 선택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수업이 한창인데요. 국내 유일의 철강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답게 교육 내용과 선생님 역시 조금 특별합니다. 러시아에서 설계하고 중국에서 만드는 설비인데 이걸 토텀 시스템인데 진달 2고로가 있어요. 진달 2고로에 내가 출장을 갔을 때, 슈퍼바이저를 갔을 때 내가 중국 사강하고 인도 진달에 갔어요. 진달에 가니까 이런 설비가 있는데 노항이 경험담을 바탕을 둔 독특한 수업. 그렇습니다. 합덕 제철고등학교는 국내 유명의 제철업체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고 정부가 인정한 제철 명장 3명과 박사급 인력 2명이 교사로 참여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인 만큼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후배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게 굉장히 보람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온강로를 돌리는 그 기술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데 그 기술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그 각종 그 용어가 학생들이 그 접하지 못했던 용어들을 바로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제자지만 머지않아 같은 길을 걷게 될 학생들. 후배이자 미래의 동료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진심이 담긴 수업을 들으며 학생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내용을 흡수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수업이지만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들. 1951년 합덕 농업고등학교를 개교해 2008년 합덕 제철고등학교에서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거듭난 충남 당진의 합덕 제철고등학교. 우리 학교가 위치한 이 당진 지역에는 국내 유수의 제철소, 예를 들자면 H제철, D제강 등 이런 대규모 제철소가 위치해 있고 또 철강 분야의 중견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서 철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 학교 급을 일반 공고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철강 분야의 영마이스터 육성이라는 목표로 달린 지 4년여. 짧은 시간이지만 인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술 분야 명문고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철강 장인에 필요한 수업 위주 때문일까? 합덕 제철고등학교 곳곳에는 학생들이 만든 기발한 발명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기발하면서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 발명품들은 교내외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며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직접 만든 것 치고 성능까지 훌륭합니다. 마이스터고 커리큘럼을 처음 도입할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과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원격 제어가 가능한 거미형 로봇의 발표를 맡은 합덕제철고등학교 팀장 인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역시 이번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두 가지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보고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지만 수준 높은 수업과 힘겨운 실습도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태양광을 통한 발전을 이용해서 아리랑 1호보다 여러 배, 3배, 4배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인공위성의 태양광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서툴고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지도교사 선생님이 잘 도와주시고 저 팀원 친구들이랑 함께 협동심도 많이 기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철강 마이스터로 성장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학생들이 주로 선발된 덕분에 자체 발명은 물론 연구 발표까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합덕 제철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실습 위주지만 졸업하기 전까지 토익 70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마이스터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꾸준한 봉사활동도 빠짐없이 펼치게 됩니다. 공부만 잘하거나 기술만 최고가 아닌 인성과 기술, 그리고 감성까지 겸비하는 것이 진정한 명장이기 때문이죠.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운동에 쉼없이 이어지는 수업과 실습. 학교 텃밭에서 일구는 작은 농장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교육까지. 학생들의 공부는 끝날 줄 모르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족했던 기본 교과 수업과 자격증 실습을 위해 남아있는 학생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복습하는 것도 힘겨울 텐데 제강 기능사부터 용접 기능사 등 자격증을 5-6개씩 딴 학생들이 대부분.
정말 힘들지 않나요? 네, 평소에도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피곤했는데요.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보통 9시 20분까지 여기서 수업 실습을 하고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12시까지 열람실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잠을 잡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친구들이 놀기도 하고 저희들은 힘들게 이런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괜찮죠. 꿈이 보장되고 그런 꿈이 확실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는 그런.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명장이 돼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그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배우면서 익힌 기술을 나중에 대학가서도 강의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후배 양성을 하고 싶어요. 철강 강대국 1위로 오르기 위해 꿈과 젊음을 녹이는 합덕제철고등학교. 그들이 있기에 우리 철강 산업의 미래는 밝고 단단합니다.